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와, 진짜 시간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곳곳에서 이제 선거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허지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20대 대선 벽보를 거리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전국 8만 4,880여 곳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부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총 14명 출마를 했어요. 대박, 그렇게 많아요?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후보들 말고도 여러 후보들이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벽보에는 후보 이름과 기호뿐만 아니라 뭐 경력이나 전경 같은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유권자들이 거리에서 후보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꼭 대선마다 이 벽보 훼손하시는 분들 이렇게 꼭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 뭐 찍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벽보, 제가 이 대선 겪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벽보에다가 나 왔다 감 이렇게 써놓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벽보 훼손하면 안 되는 거, 법에 처벌받는 거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벽보도 붙고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기분일 거예요. 이재명 후보, 각 후보들 이제 막 공략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 정말로 이제 지지세가 취약했던 곳을 훑은 다음에 오늘은 어디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박정희 이 군사정권이 했던 가장 큰 폐악이 지역을 가른 것입니다. 인권과 평등이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시기 해보죠. 제가 거시기 하면 해보자 한번 해주세요.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그 황산벌에서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우리 제작진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또 저걸 찾아냈답니까? 야, 기억력도 좋아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호남 가서 거시기 해보자 그랬어요. 호남, 뭔가 좀 마음의 위안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재명 후보가. 예, 위안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려는 간절함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지지율에 있어서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후보의 호남 일정 굉장히 빡빡합니다. 우리 왜 트로트 가수 중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인데 이재명 후보는 순천, 목포, 나주, 광주. 대박. 네, 집중 유세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김대중 정신을 계속 외치면서 본인이 그 정신의 계승자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 하면은 또 대표적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네요. 또 일부 일정에 동행하면서 열심히 유세를 같이 돕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거시기 해보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호남인의 마음을 잡았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 이렇게 막 지지세를 올리려는 이재명 후보를 글쎄요, 백성원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또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원래 20%였다가 25%로 상향을 했는데 네. 30%까지 득표를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 그 근거가 됐던 게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리서치뷰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보다 호남 지지율을 딱 지켜보시면 지금 이제 나올 건데요. 네.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저기 보시면 33%입니다. 이야. 물론 모든 여론조사는 아니고 일단 이 여론조사에서 그러네요. 30% 이상을 찍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광주의 그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또 어젠다를 던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2030의 지지율이 있어야 된다는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던 모양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그 지지를 한번 이뤄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사실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 다뤘습니다만 복합 쇼핑몰 광주에 짓겠다 공약한 게 소소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조간들이 상당히 이 문제 많이 다뤘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표심이 어떻게 흔들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얻어서 그럴까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표현 좀 송구합니다만 지지층, 집토끼 공략하러 윤석열 후보도 발걸음을 향했다고 하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있으시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다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하민경 대변인, 제 기억이 맞다면 선거운동 첫날,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 안 갔어요? 오늘 또 간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벌써 저희가 그 선거 유세 4일차입니다. 네. 4일차고 이제 19일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도 너무 긴장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 지역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그 상주 풍물시장 유세를 시작해서 김천역 유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구미역에서 유세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방금 그 칠곡에서 유세를 마치고 그다음에 유세차에 오르고 5시 한 10분경에 이제 대구에 그 도착을 해서 대구 대실역 사거리에서 유세를 한 다음에 대구 달성구 그 달서 월배시장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7시에는 그 가장 이제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동성로에서 유세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뭐 이재명 후보도 그랬지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을 감안해 본다면, 그걸 고려해 본다면 보세요. 정말 분단위예요. 각 이 유세장 가는 게 정말 분단위로 후보들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각각의 이재명 후보도 그랬습니다. 이재명 후보 호남 가서 1박 2일. 야, 어떻게 또 이렇게 참 절묘하게 맞췄을까요? 윤석열 후보는 또 대구 경북 지역 또 1박 2일 오늘부터 영남 지역 공략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러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날선 신경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핍박당하면서도 한 번도 정치보복을 입에 올린 일이 없고, 그리고 정치보복하지 않고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정치보복을 공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권과 반칙에 유능한 것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국민의 돈을 개인적으로 마구 써대는 거 요새 TV에서 보셨죠? 그러면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서로 상대방 후보를 향해서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두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다고 언론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떠신지, 자, 후보들의 그 거친 표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빈대도 납작이 있다고, 적반하장이라고, 국민을 바보로 이기고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입에서는 좀 정제된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후보들 뭐 여야 할 거 없이 두 양강 후보들의 표현도 상당히 거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더 거칠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 후보 굉장히 강한 멘트로 지금 연설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확실히 이제 뭐 지지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제 많은 대중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후보들끼리 이 정도까지 거친 언사를 날렸던 적 제 기억에 대통령 선거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그런 거친 말들이 오가는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어떤 취지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는 조금 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셔야 소위 지금 양당 모두 바라보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 가운데 이 표현을 두고 전혜연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 같은 당의 이준석 대표도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어떤 표현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예, 과거에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괴벨스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을 언급하면서 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 이런 말을 썼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대선 후보의 말은 좀 정제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영진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설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내가 괴벨스면 국민의힘은 나치, 윤석열은 히틀러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아마 여야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나치로 모는 것은 혐오 정치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윤석열 후보에게 대입을 한다면 사실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긴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언어에 대해서 미숙하다. 왜 불필요한 논란이 일으키는 발언을 자꾸 하냐고 쓴소리를 했는데 후보도 한번 그런 면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김상일 특보님, 저기 이제 이 전 정권 적폐 수사 이제 사실 뭐 중앙일보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걸로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도 한 일주일 넘게 지난 시점까지도 지금 19일 날 중앙일보 19일자니까 지금 며칠이 벌써 한 오늘이 며칠인가요? 18일. 네, 18일. 그러니까 벌써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적폐 수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도 불편한 심정을 지금까지 거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현 정권에서 적폐 수사로 가장 큰 덕을 초고속 승진을 하신 분이 누군가요? 지금 윤석열 후보시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 정권이 적폐 수사를 마치 히틀러처럼 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그 정권의 괴벨스, 뭐 SS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요새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좀 오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 좋아진다는 건 여론조사 좀 잘 나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뭐 그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뭐 더불어 이제 뭐 제가 좀 그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자폭이라는 걸 표현을 썼는데 자폭을 좀 해보자면 저희 민주당도 너무 초조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아하. 그렇습니다. 네. 뭔가 지금 19일 남은 시점에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선대위 또 선대본부도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 조심해야 될 판에 정말로 각 당의 중심 인물들이 이런 또 언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치가 나만아 해가지고 말이죠. 이 씨름 선수처럼 튼튼하게 생겼더만 뭘 어디가 부족해서 군대를 못 갔습니까? 아니 눈하고 시력 차이가 10에 군대를 못 갔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구를 500을 친다 그럽니다. 저는 두 눈이 멀쩡해도 당구 150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왼쪽 오른쪽 눈 시각차가 0.7이 되는데 당구 500을 칠 수가 있는지. 하늘 도둑이 버릇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소도둑 된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렇게 소고기 도둑 했는데 만약에 나란 일을 더 크게 맡기면은 대한민국 나라 국간 거덜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앞서도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민경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지지층들한테는 저곳에 또 오신 유세 현장에 오신 분들은 막 호응을 해요. 왜? 시원하니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 시원하니까 막 호응해요. 막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시청자분이나 아직 표심을 못 정하신 분들은 야 어떻게 보면 저 보세요. 송영길 대표 저 발언은 씨름 선수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 비하 발언일 수 있고 그리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저 발언도 글쎄요. 그래도 공당의 제 여당의 대선 후보인데 도둑 우는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국고를 축내는 이번에 법인카드 뭐 유용 의혹 등등등 언급하면서 국고를 축내는 쥐머머.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어쨌든 여야가 좀 선언 한번 하세요. 송구하잖아요. 국민 앞에. 네. 하민경 대변인님. 아까 그 백성문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 후보 저희가 대선 이제 앞두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말이기 때문에 정제된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씨름 선수, 덩치 큰 씨름 선수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 뭐 소고기 도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부분 지금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혹들을 해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발언이긴 하지만 네, 정제된 발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제된 발언이 필요하다. 이걸 좀 약간 넘어서 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쓰는 단어들이 너무 단정적이에요. 뭐 후보는 확정적 범죄자와 토론을 할 수 없다. 네. 뭐 소고기 도둑이다. 뭐 국고를 축냈다. 이게 만약에 그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러고 난 다음에 정권을 가져가면 그 정권의 정당성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의혹은 의혹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측이든 50보 100보에 지금 뭐 이쪽만 잘했다 저쪽만 잘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50보 100보 독인 개긴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실 것 같아 지금 우려됩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허준 변호사님 지금 선거가 이제 임박할수록 후보들 입에서조차 거친 표현들 나오는 거 그 배경은 뭘까요? 그게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요. 그야말로 초박빙, 초접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확실한 선두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거친 공세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선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접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이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다소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어제 나왔거든요. 네. 우선 지금 방송 3사 KBS, MBC, SBS가 조사 의뢰하고 네.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윤석열 후보 39.2%, 이재명 후보 35.2%, 안철수 후보 8.1%, 심상정 후보 3.7%를 기록을 했어요. 네. 지금 1위인 윤석열 후보와 2위인 이재명 후보가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 결과입니다. 윤 후보가 40% 기록했고요. 이 후보가 31% 지지율 기록했고 안철수 후보 8%, 심상정 후보 2% 기록을 했습니다. 두 후보 격차가 9%포인트로 지금 3.1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오차범위 바뀌긴 하지만 지금 한 자릿수예요. 그런데 역대 대선 결과 보시면요. 20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이 대선 지지율이 꽤 차이가 났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말 이번 대선을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지지율 네네. 관련해서 오늘 잠깐만 김상일 좀, 특보님 손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 추이로 보면은 뭐 다소 열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우상호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최근에 좀 논란들로 저희 지지층에서 그 선거 여론조사 응답에 응하는 그 적극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집된 그 뭐라 그러죠? 샘플 수를 좀 보면 갤럽 조사를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보다 보수의 샘플이 그 53개, 53개가 더 늘어났고요. 안 그래도 갤럽 얘기 하려는데 갤럽 얘기 뭐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나온 갤럽 조사 말씀이시죠? 예,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진보 진영의 샘플 같은 경우는 21개가 지난주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차이는 진보와 그 보수의 그 지지자들 그 샘플 수를 볼 때 89개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요새 약간의 그 악재로 인한 추세로서 약간 그 적극적 응답이 없음으로써 발생한 일이라서 요건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갤럽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이 주기적으로 내고 있는데 오늘도 나왔어요. 근데 갤럽 조사 이 동일 여론조사 기관의 흐름을 좀 볼게요. 참고로 갤럽의 흐름입니다. 추이를 보면 1월 셋째 주부터 쭉 볼게요. 정말 저 때는 초접전이었네요. 와, 초접전. 그런데 2월 둘째 주에 저런 상태였고 저 때도 뭐 초박빙이었죠. 근데 이번 주 오늘 2월 셋째 주에는 41대 윤석열 후보 41%, 이재명 후보 34%.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지금 수치예요. 여전히 백성문 변호사님, 뭐 엎치락 뒤치락은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마다 접전, 그리고 약간 오차범위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지금 지지율 격차만 가지고 승기를 잡았다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건 지금 이번에 갤럽 조사나 어제 전국지표조사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소 높게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도 일단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렇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왔었는데 계속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 또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소위 뭐 불법 의전 논란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그래도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회 드릴게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는 또 해석을 이렇게 해요. 이 여론조사 방식이 어땠느냐, ARS냐, 전화조사원이 직접 육성으로 물어봤냐, 뭐 그런 등등등 응답률이 어떻게 차이 났다, 또 그런 것도 이제 갖고 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예, 그런데 사실 앞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이 조금 더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금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갤럽에서 뭐 경제 문제라던가 코로나19 해서 누가 가장 잘 대응할 거냐고 분야별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가 4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코로나19 대응 현안에 있어서 33%, 그리고 지금 양극화 현상에서 심각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31%로 굉장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한국갤럽의 분석을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단보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의 TV 토론이라든가
그동안 묻혀 있었던 국정 운영 능력에서 어떤 정책 과정을 비교해 본다면 네. 조금은 또 달라질 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었는데 먼저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요. 오늘 호흡 좀 맞으신데요. 네. 이런 것 좀 아이템으로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건의 감사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지율 면에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김상일 특보님,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뭐 상당히 느긋한 심정 또는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심경을 내비쳤다면서요. 그 소통 앱 이재명 플러스라고 있는데 거기 지지자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후보는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성찰하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지율은 파도와 같은 거라 언제나 출렁인다. 지지율은 파도와 같다. 예. 그렇죠. 실제로 뭐 지지율만 보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칫 오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뭐 관훈 클럽에서 사실은 후보 사자 토론을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제 거부를 함으로써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부각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좀 이렇게 능력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더더욱이 다행인 거는 이제 일요일이면 동계올림픽이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내주 월요일, 금요일에 TV 토론이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네. 거기에서 정말 좀 깊은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나 복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공식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3번 정도는 여러분의 또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를 선택할 기회가 있고 어제도 이제 저희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투표 의향, 대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응답자 10명 중 8명꼴로 이번에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점이에요. 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이 어떤 분위기가 오히려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그래서 그런 연장선일까요? 여느 대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연예인 그리고 운동선수들 적극적으로 지지 후보를 표명하고 있는데 얘기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행정가로서 능력을 발휘했던 이재명 후보, 이제 그에게 대한민국의 방향키를 쥐어주십시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길을 오늘 윤석열 후보에게 팍팍 밀어줘서 압승을 할 수 있는 3월 9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길을 한번 보여줍시다. 당원으로서 솔직히 이재명 후보님을 좀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그 일세기를 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완전 팬이 됐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힘들었던 지난 5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 밑그림을 힘차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 대선에서는 좀 일찌감치 연예인들이 지지가 나왔고 또 유세 현장마다 따라다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이번 대선은 안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것도 본물 터지시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의 지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동안 왜 안 나오나 했었어요. 갑자기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연예계와 체육계에서 지지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팬층이 두텁고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이제 지지 선언을 해주면 후보들한테 굉장히 이제 힘이 실릴 수 있겠죠. 그러겠죠.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맨발의 디바 가수 이은미 씨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 후보가 똑똑해서 너무 놀랬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지지를 호소했고요. 그 외에도 뭐 배우 김
김희성 씨, 박혁권 씨,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연예인들도 있어요. 보수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리죠. 호랑나비의 가수 김은국 씨가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개인적인 인연은 없대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지켜봤더니 윤 후보가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고요. 뭐 배우 독고영재 씨, 아까 영상 보신 개그맨 김종국 씨도 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체육계도 질 수 없습니다. 선수들도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체육인 보실 텐데 레슬링의 심건호 선수 너무 유명하죠. 저희 네. 뉴스파이터에서도 동정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고요. 뭐 펜싱의 김용호 선수, 김광선 선수, 복싱 선수죠. 네.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한 체육인도 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딴 이원희 선수와 장성호 선수, 네. 런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황경선 선수도 윤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엊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스포츠 스타 수십 명이 한꺼번에 누군가를 지지했다 이런 뉴스 나왔어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진종호 선수는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던 뭐 한국 최고의 사격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체육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는 점을 밝히고 엘리트 체육과 반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놓은 채 여기도 역시 또 분열을 꾀하면서 했던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함께 스포츠스타 30명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진종호 선수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왜 그런 겁니까? 민주당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진종호 선수가 서울시청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한 점은 서울시 체육회 내규를 위반했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모든 체육인을 대변한 것처럼 한 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신념, 개인 그런 것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서울시 직장운동 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제9조라는 점을 다시 서울시 의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행동강령 제9조에 따르면 경기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체육인들, 연예인들 보면서 지금 A 선수는 어디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A 스타는, A 가수는 어느 소속사예요? 그 소속사한테 혹시 피해 안 갈 거예요? 잘 판단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다 물어봐야 돼요, 지금? 저는 사실 이 얘기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틀린 게 아닌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 서울시청에서 지금 사격 지도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스포츠 스타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지금 갑자기 진종호 선수가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자칫 좀 편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했다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유명인들 체육계 스타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양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는데 사실 이건 이분들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진종호 선수 팬이라고 저는 이재명 후보를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데 갑자기 나는 진종호 선수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니까 편 바꿔야지 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세하거나 할 때 유명인들이 나오면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인들이 많이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표심이 엇갈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 사건.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천기 들어 백기 들어 분위기 됐어요. 지금 갑자기 전혜연 평론가님 발언 요청했고 네. 하민경 대변인 발언 요청하셨고 김상일 특보님 발언 요청하셨으니까 순서대로 들어볼게요. 갑자기 이거 예상치 못했던데요. 전혜연 평론가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앵커님 말씀 중에 지금 연예인하고 스포츠 스타 얘기를 하셨는데 연예인 소속사는 국민의 세금과 연관이 없는 곳이죠.
어떤 연예인이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는 그분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프리랜서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있을 수 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이른바 예전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친화적인 연예인과 그렇지 않은 문화예술인을 구분해서 불이익을 줬다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겹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가수 이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제야 분야이라 존경받는 문화예술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상업적인 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반가 등록금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활동에 거의 출연료 같이 받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많이 독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민경 대변인님 얘기 바로 끼워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사실 이러한 논란을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서울시 의회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규를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규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 경기인 행동 강령에 보면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단체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정확한 내규에 그런 적혀져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진종호 선수 사실 코치가 이렇게 지지를 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지지한다라고 해서 또 똑같은 상황으로 그 시의원한테 이제 뭐 징계 요청 해야 된다 이렇게 받은 그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되신 그분 민주당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얘기하신 게 어떻게 내 정치적인 그런 지지 표명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저는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사실 장관이 그렇죠. 그 유죄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늘 대선 때마다 있어 왔어요. 이 연예인들의 이 특정 후보 지지가 과연 표심으로 연결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간 분위기 뜨거웠어요. 자, 후보들마다 좀 곤혹스러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먼저 이재명 후보 관련 짚어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뭡니까? 네, 그 많던 음식은 누가 다 먹었을까에 이어서 이제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허.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경기 분당 순회동의 아파트 옆집이 이제 경기도시주택공사 합숙소로 쓰였다.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좀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파트가 두 채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에 경기도시주택공사 경기도 산하공기업이죠. 여기 이제 판교 사업단에서 이 후보 아파트 바로 옆집을 9억 5천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전세 계약이 맺기 전에는 이 후보의 지인인 김모 씨 부부가 거주를 하고 있던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이 후보가 이제 주택공사 이 옆집에 있는 것을 몰랐다 내지는 뭐 이게 지금 음식이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GH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게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의 숙소 용도로 쓰인 거고 현재 직원 4명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아, 직원이 있대요? 직원이 있답니다. 지금 저 집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 제기를 일단 하민경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일단 얘기 듣고 갈게요. 되게 저 집이 보세요.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구조가 이제 그런 구조 있잖아요. 뭐 이 계단식이면 이제 양 그 층에 두 집만 있는 거 아마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 자택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옆집이래요. 기사상으로는 일단은 하민경 대변인 그거 혹시 확인됐어요? 집 구조가 이 계단식으로 올라오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옆집 딱 두 집만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 층에? 네, 맞습니다. 아하.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평면도를 보면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거기까지 확인됐고요. 네. 네, 근데 그 거기까지 집이 왜 확인됐습니다. 수상하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바로 옆집입니다. 바로 옆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주택공사의 사실 전
이제 사장이죠. 이제는 지금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가 있는 그 이현욱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요 집을 찍어서 임대 계약을 해라라고 했다라는 그런 고위 그 관계자의 제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제보를 떠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얘기를 했더니 더 이제 웃기게 이제 상식 밖에 이게 해명이 어떻게 보면 더 의혹을 더 부풀린 것 같은데 그 이현욱 사장은 사실 자기 자칭 이제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러달라. 이재명의 그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계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기본 시리즈 중에 기본 주택에 관해서 이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몰랐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가 계약이 됐고 여기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졌고 네. 또 5급, 7급 그 공무원 그 배모 씨 계속 등장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 배모 씨가 기생충 영화 기생충을 얘기하면서 그 집엔 누가 살았을 거다. 이 많은 소고기, 뭐 샌드위치, 초밥 누가 먹었겠느냐 이 대화랑 사실 결부가 되면서 이 의혹들이 점차 이제 부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들려드리고 이 부분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까도 계속 새로운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니 정말 까도비 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은 순회동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초밥 10인분, 그다음에 샌드위치 30인분이 어디로 갔느냐. 심지어는 전임자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알겠다라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딱 그 층에 두 가구만 있는 그런 아파트 구조인데 딱 옆집에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약 기간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죠. 2020년 8월 20일부터 뭐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 8월 20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굳이 이제 끼워 맞춰 본다면 올해 이제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선이 끝나고 뭐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쭉 저기서 저 직원들이 합숙을 한다는 거예요. 2년 거주를 저곳을 계약을 했다. 이거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근데 일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의 해명을 좀 전해드리면 그 아파트는 판교사업단 소속 직원들이 함께 쓰는 약간 기숙사라는 성격이라는 거죠. 제가 이 경기도에 있는 분들한테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면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멀어서 지점이 있거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단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숙소를 얻어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얻어주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남성들인 경우가 많이 그렇게 하는데 2명이나 4명이 조금 넓은 평수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얻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해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이면서 판교보다 좀 집값이 싼 점이 고려되었다라고 이런 해명도 나옵니다. 선대위 측에서는 그럼 선대 조직을 굳이 분당해둘 이유가 없느냐. 그리고 너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런 직원 합숙소는 100여 개가 넘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다. 제가 조금만 네, 요거 하나 그 해명 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해명 중에 이제 이런 합숙소가 경기도 일대인가요? 경기도 일대겠죠. 경기도에 이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니까. 경기도 일대에 저런 합숙소가 100곳이 넘는다는 게 이제 해명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글쎄요.
쉽게 납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막 곳곳에서 발언 요청이 옵니다. 청기백기 지금 난리니까 지금 저희가 차근차근 지금 발언 짚어볼게요. 근데 이건 어때요? 옆집에 이재명 후보가 산다는 거 물론 계약 당시에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게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 반드시 2년을 살아야 돼서 옮기지 못했을까요? 왜? 뭐 오얏나무 아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해받을 행동 글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이재명 후보가 산다는 걸 계약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몰랐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을까요? 김상일 특보님. 제가 생각할 때 알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한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거짓말장애로 몰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구조로 돼 있군요. 지금 우리 MBN 기자가 갔을 때 모습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모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님의 집을 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우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우연의 확률이 더 높을지 이걸 모를 수 있는 우연의 확률이 더 높을지 저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개만 좀 바로잡으면은 아까 그 좀 패널 분 중에 말씀하셨을 때 그 배 모 사무관이 그 집이라고 한 것이 마치 그 옆집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배 사무관이 얘기한 그 집은 김혜경 여사의 집을 의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장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사장이 아니라 거기 직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모른다고 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민경 대변인이 먼저 발언 요청하니까 듣고 올게요. 하민경 대변인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우연일 거라고 이제 몰랐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 해명 자체가 사실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이제 합숙소가 100여 개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 사실 공사의 합숙소가 2019년 이현욱 사장 그 취임 전에는 3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30여 개 정도. 그런데 이현욱 사장이 취임한 후에 합숙소가 130여 개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까지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또 직원들만 사는데 임직원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내규가 사실 변경되어서 그때 당시 이제 직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었고 이게 왜 이러는지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 정원도 150명을 늘려서 713명이라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곳이 만약에 경기도에 넘는다고 한다면 그 700몇 명에 대해서 이게 130여 개의 합숙소가 과연 말이 되는지 그리고 신입 직원의 4명 있는 합숙소로 60평짜리 아파트 9억 5천의 전세 9억 5천인가 8천의 그 전세금으로 이런 합숙소를 구한다라고 하면 곱하기 100개만 해도 이런 돈은 도대체 다 어디서 나왔고 이 용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니 백승문 변호사님 얘기 듣고 백승문 변호사님 얘기 듣고 아까 이현욱 사장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현욱 사장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언론 보도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옆집에 이재명 후보가 사는 걸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 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이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던 그거보다 이게 더 어떤 게 더 우연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매도한 사람이 누구고 매수한 사람이 누구고 어느 금액에 거래가 됐고 그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진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치고 그 집에 직원이 4명 있었고 합수로 썼어요. 근데 그 직원들 지금 다 어디 갔나요? 왜 여기서 뭐 했는지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지금 4명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곳이라면 그 당연히 여기선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해서 몰랐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사라집니다, 지금. 과연 이게 정상일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뭐 원희룡 본부장이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만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위 임원의 제보로 이 집을 꼭 이 호수를 콕 찍어서 이현욱 사장이 직접 지시해서 계약을
시켰다라는 진술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더 논란이 된 게 사실 이게 이 시기가 경기도지사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소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 운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8월에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블라인드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몰랐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사장이 몰랐다, 직원이 몰랐다 이런 건데 아까의 맥락에서는 거의 그 옆집에 산 직원이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물론 알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분 자체가 몰랐다고 했다면 그분 말씀을 존중하는 게 맞다. 네. 그분을 거짓말장이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장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김만배 씨의 누님이 그 윤석열 후보의 집을 샀다. 이거는 그 웬만한 사람들 이게 굉장히 큰 거래거든요. 비싼 부동산에. 제가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제가 여기서는 드리진 않고요. 저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그 전에 너무 이걸 몰고 가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그 중에서 저렇게 거짓말장이로 몰리는 어떤 그 컬레트럴 데미지라고 그러죠. 피해자,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좀 자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글쎄요. 쉽게 사그라들지 한번 볼게요. 지금 19일 남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글쎄 요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9, 30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취직도 제대로 못해서 어디 조그마한 동네에 조그마한 기업에 들어갔더니 그것도 혹시 특혜 아니냐 하도 시끄러워서 지금은 휴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에게 힘내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젊어서 고생한 사소도 하는 거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얼마든지 도전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혼나겠죠.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저 발언에서 문제가 될 게 뭐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논란입니다. 왜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아들이 취직 못해서 동네 작은 기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4월에 이 후보 장남이 HY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 취직을 했고요. 여기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일단 이거 하나 하고 근데 뭐 저 부분보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하도 시끄러워서 지금은 휴직했다. 특혜가 아니냐. 이제 이재명 후보 장남 관련해서 뭐 많이들 또 잊어버리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12월에 그 상습 불법 도박 그다음에 뭐 성매매 의혹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휴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특혜라고 논란이 있어서 하도 시끄러워서 휴직을 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곤혹스럽게 하는 건 없을까요?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무속 논란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술과 신천지 연루 의혹으로 사이비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무속이나 특정 종교인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입 등 신천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마지막 부분은 민주당 내에 있는 기독교 천주교 의원들이
기자회견한 건데 지금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을 얘기한 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요 포즈예요, 바로 이 포즈인데 저는 이거 지금 손가락 총알, 사랑의 총알 할 때 많이 쓰는 포즈인데요. 네네네. 이거를 윤 후보가 이제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딱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신천지랑 뭔가 유착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서 그래요?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민주당, 기독교, 천주교 의원 54명, 고민정 의원 포함한 이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네. 제기를 했는데 바로 이 포즈를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이제 자주 쓰는 포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한 게 뭔가 유착의 증거가 아니냐, 심각한 우려가 표명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건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 이 신천지와 지금 잠깐 바로 저 살펴볼게요. 장면입니다. 저 손가락. 네. 이만희 교주가 저렇게 하는 것과 이제 유사 현장에서 윤 후보가 저렇게 한 게 이제 똑같은 포즈라는 걸 뭔가 표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가 사실 이제 그동안 윤 후보를 뭔가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뭐 보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해 왔었잖아요. 네. 이번 의혹 제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민경 대변인 나온 김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이만희 회장 뭐 행동 따라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저도 제 아이들을 사실은 보기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어려운데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 눈을 맞추고 제가 사실 제일 잘해주는 거 이거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이 사진, 고민정 의원도 이런 사진이 사실 포착되었다는 네, 그런 사실에 정말 대선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정말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보게 될 이 대선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가위바위보 할 때 이 가위 이렇게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 손가락.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혹시 국내에서는 윤석열 후보만 저 손가락을 했던 거예요? 뭐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면? 아, 이 손가락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해봤을걸요? 뭐 일단 뭐 사진으로 확인되는 분들은 뭐 국내에 있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다 있고요. 그래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있고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유 씨도 굉장히 노래하는 도중에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던 고민정 의원도 이런 포즈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사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 신천지 연루설, 소위 무속 프레임 가지고 윤석열 후보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중도층에게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신천지 연루설을 얘기하면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고 그동안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했던 의혹 자체가 희화화되면서 오히려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세를 해도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럴 정도의 공세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듣고 이어가 볼게요. 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어휘, 언사 그리고 뭐 정책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맨날 주술이니 뭐 이런 것만 갖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거든요. 예. 저는 이런 집권여당 처음 봤습니다. 네거티브와 무슨 뭐 주술, 뭐 신천지 이런 거 갖고 선거 치르려는 거는 참 어이가 없는 것이고. 김상일 특보님, 물론 이제 뭐 국회의원 개개인 다 헌법기관이니까 저런 인터뷰를 한다는 걸 미리 알 수도 없겠지만 선대위가 그리고 한다고 해서 말릴 수도 없고 대신 저런 발언이 이제 나왔다는 걸 기사를 통해 접할 거 아니에요. 뭐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뭐 SNS에 올렸다더라. 선대위 내에서 그렇지 야 이거 잘 담아냈어 건수 하나 생겼어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선대위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런 거 혹시 나오면 뭐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그 우상호 선대본부장이나 하는 이야기는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큰절도 하지 말라면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매사에 좀 조심해라 그런 건데 지난번 뭐 김의겸 의원의 연등 이름표, 그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면 좀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초조하고 국민의힘은 좀 오만해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특보님 표정 보니까 초조함이 전혀 안 느껴져요. 뭔가 일단 지금 표정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현 평론가님. 예, 근데 뭐 김상일 특보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속 논란이 과연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만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 유승민 선배님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국민의힘 경선 토론을 거의 다 봤거든요. 제일 이 무슨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사례를 하면서 이 무속 논란을 언급했던 분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 당시 후보였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경쟁을 할 때 속옷 논란 이런 것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경선 개입설에 대해서도 홍준표 의원이 경선 이후에 알았다라는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무속 논란이 좋다 나쁘다 누구한테 유리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을 이용하려는 일부 기류가 있었다. 그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속 논란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무속 논란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때도 할 만한 걸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지고 이 뭐 윤석열 후보와 뭐 무속과의 관계를 제기하는 거, 그건 충분히 선거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돌아가서 선대위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 무속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거라고 좀 봐요. 왜 우리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느냐 이걸 본다면 기본적으로 뭐 종교도 분리했는데 무속은 더 심각해요. 왜? 종교도 근본주의나 원리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나 옳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세 암흑기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무속이면 더더욱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정치와는 분리가 돼야 된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뭐 왕자를 써가지고 나오고 이런 거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한 거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이 그런 걸 봤다고 해서 그런 걸 부각시키고 싶다고 해도 근거가 좀 강한 거, 근거가 좀 더 제대로 갖춰진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민경 대변인님 참 오늘 바쁘네요. 하민경 대변인님 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까 전부터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고 검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까 이준석 당대표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은 자제를 해야 된다. 허위사실 유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속과 주술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사실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 특보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처럼 그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네거티브고 정말 마타도 오고 이런 부분이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경선 때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경선 때 국민의힘 경선 때 무속 논란을 제기했던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 정분하면서 협력하겠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승민 선배님의 이 격려가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 격려와 응원이 그야말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군만마를 표현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 아무 조건 직책 없이 돕겠다. 그 말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바로 이곳으로, 저렇게 회동 이후에 이곳으로 달려갔다는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과 방금 만나고 아무 조건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적극 돕겠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촛불 민심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번 3월 9일 문재인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겁니까, 여러분? 자, 진짜 천군만마가 될지 앞으로 19일 동안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또 지켜볼게요.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겹악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입장을 발표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지와 저 그리고 동지들이 이루고자 했던 구체제의 정식과 새 대한민국의 개막을 위해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선거운동원 연결식장에서 일단 저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그런 생각, 궁금증은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연결식장에서 굳이 저런 입장을 밝혔다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안 후보가 지지율 추이를 하강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명분으로 뭔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연결식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네.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손동지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발인이 모두 끝나는 내일 오후부터 선거운동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고요. 대선 완주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 언론들 분위기가요. 엊그제 그 조문가 가지고 한 20분 만났잖아요. 윤석열 후보랑. 그게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주말 사이에 뭔가 기류가 감지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사실 뭐 빈소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누기는 좀 힘들었을 거고 아마도 어느 정도의 그 소위 단일화 혹은 자진 사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논의는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추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선거를 치르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뭔가 정치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런 게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말쯤 뭔가 어떤 방식의 입장이건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담하기 좀 어려운 부분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신중한 입장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단일화 관련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개한다는 의미보다는 또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제 밖에 언론에 알리시기를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당원분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은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유지를 받아서 국민의당에서 완주 의지를 밝힌 만큼 뭐 앞으로 단일화 논의보다는 한동안 국민의당에서 자체적으로 좀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혹시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 탈까 봐 혹시 민주당 걱정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를 해서 2명의 후보가 1명이 됐을 경우 이재명 후보에게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예측해 보기에 오히려 이런 불행한 사건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완주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지역위원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을 오히려 국민의당이 더 튼튼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결심이 서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선거 비용 문제 대선에서 15%를 획득해야만 보존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는 또 사죄를 예전에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은 큰 변수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